안녕하십니까. 경호학 세 번째 시간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호안전학 박사 최기남입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경호의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경호의 과학적인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호 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호 활동의 기본 원칙은 양도 좀 많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상세하게 하겠지만은 특히 경비지도사 시험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과학적인 모든 현상이 전부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대응 원칙이 모든 상황에 100% 똑같이 적용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과 이런 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최선의 어떤 경호 방책을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축출해서 이론과 경험과 사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추출하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기 이런 어떤 모든 문명을 총동원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애의 행위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의 활동은 그보다 더 빨리 그리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그리고 기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경호 기법도 진화시켜야 되고 경호의 이론 체계를 더욱더 학문적으로도 체계화해서 과학적인 어떤 그 원칙을 축출해내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경험적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 원칙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이론 체계를 정립해서 경호 현장에서 활동의 원칙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적인 경호 조치를 위한 대표적인 경호 활동의 기본 원칙을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경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경호 조치가 지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목표죠. 여러분들한테 경호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국 경호에서는 무결점, 완전 무결한 어떤 예방작용, 경호 활동 이런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면에서 개념적인 얘기지 현장에서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개념을 보면은 어떤 리얼과 컨템퍼레이티드 어택 잘 계획되고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 the chance of success 그 성공의 기회를 미니마이즈 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경호에서는 완전 무결점의 어떤 경호 목표를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두뇌 경호의 원칙에서부터 예방 경호, 중첩 경호의 원칙, 방어 경호의 원칙, 은밀 비노출 경호의 원칙, 그리고 총력 경호의 원칙, 자기 희생의 원칙, 그리고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 대상자의 보존 원칙 이렇게 한 10여 가지의 대표적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경호 관련 어떤 학문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융합, 컨버전스 된 어떤 이론을 축출해내고 그리고 그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이외에 다른 경호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적용함으로써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원칙이 자꾸 개발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두뇌 경호의 원칙이다.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대응 시간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호가 자기 신체를 통해서 어떤 범인에 의한 경호 대상한테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조준선상의 장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두뇌 경호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걸 봅시다. 인간의 어느 면에서 경호원의 두뇌 또는 경호원이 차고 있는 총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은 경호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느 때 언제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경호원의 두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경호원이 범인보다 두뇌 경쟁에서 모자란다면 결과는 실패할 겁니다. 경호원은 발생 가능한 모든 현장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호 작전 요소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안전 조치하고 또 현장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 경호 조치를 취해야죠. 그리고 이것에 미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행사 중에 현장에서 생기는 어떤 우회 요소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진다든지 이런 경호 조치, 경호 행동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야말로 판단력이 중요하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더욱더 합리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경호학을 연구하고 지식과 어떤 경험, 사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런 어떤 원칙을 개발해내고 하는 거예요. 바로 경호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경호 활동의 지식 기반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꼭 기억해라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두뇌 순발력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100m를 뛰는 선수가 땅 하는 출발 신호를 받고 자기 몸을 추진시키는 그런 순발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겠지만은 두뇌 순발력이라는 얘기는 조금 생소할지 몰라요. 그러나 경호원은 어떤 냉철한 판단 그리고 신속한 판단으로 자기 몸을 날릴 수 있는 행동력 있는 머리, 두뇌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뇌 경호의 원칙에는 두뇌 순발력이라는 이 단어를 꼭 연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떤 경호를 오래 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호원은 타고난 어떤 감각적인 기질, 이 두뇌 순발력과 자기 관리,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의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어느 면에서 타고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다음은 중첩 경호의 원칙입니다. 중첩 경호는 이 경호의 조치를 이렇게 여러 격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중 경호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 대표적으로 삼중 경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으로 구분하든가 아니면 내부, 내곽, 외곽 이렇게 구별하든가 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를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구분한다. 이 삼중 경호의 원칙의 각 이 선, 그 범위의 구분은 지역을 구분하고 또 거리라든지 그 행사장의 지형, 우회 요소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하고 여기에 인원 배치와 그 지역의 경호 조치로 인한 통제 방법 이런 것을 각각 그 강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투입되는 경호력, 인원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중첩 경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도표화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붉은색 이거 1선입니다.
안전구역, 내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대부분의 어떤 대통령 경호 작전에서 보면은 그 내부에는 대통령 경호실 직원, 경호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수류탄 투척거리 약 50-60m 정도를 안전구역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경호실에서 장악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은 완전한 안전 상태, 어느 면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허가되지 않은 어떤 물품이 반입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접 경호 활동 지역이죠. 그리고 이 선은 지금 약간 노란색,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은 이 선 경비구역입니다. 경비구역입니다. 군이나 행사에 따라서는 경찰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약 300-400m, 그러니까 M16의 소총 유효 사거리 정도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행사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이 거리 개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선은 외곽에 노란색으로, 완전히 밝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은 곡사 화기 사정거리 약 2km를 잡고 있고 이곳은 경계구역이다. 군과 경찰, 그쪽에 있는 감제고지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군, 나머지 민간인과 접촉하는 지역은 경찰, 이렇게 임무를 맡게 되죠. 자, 그리고 다른 국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간접 경호 지역과 직접 경호 지역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어요. 직접 경호 지역을 이제 3선 개념으로 중첩 경호 개념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치안 강화 지역이라든지 정보 활동 구역. 제가 옛날 그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그쪽에 소련에 갔을 때는 물론 뭐 대부분의 공산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국경의 개념을 그들은 외국인과 접하는 데를 국경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외국인이 묵고 있는 호텔, 이런 것을 국경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 소련의 그 KGB하고 경호 협조를 해보니까 그들은 KGB가 그때 그 힘이 강했던 것은 국경 수비대 군인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묵는 호텔이나 또는 공항 항만, 여기도 행사장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간접 경호구역으로 정보활동구역이라고 해서 경호기관이 그 정보를 이 행사와 관련해서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3선 경호, 3중 경호, 이것은 행정학에서는 뭐 가해성, 그야말로 어떤 결제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 정책의 그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하고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없다. 이러면은 아마 그 자동차를 믿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기가 참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뭐 이거는 뭐 브레이크 시스템의 오작동이 뭐 그 0.1%다. 그런다 그러면 1000번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한 번 정도는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0번이라고 1000번 중에 하나가 안 듣는 것이 꼭 뭐 몇백 번 밟고 나서 1000번째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확률이라는 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3중 경호의 원리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3중 경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는 이렇게 3단계, 이것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은
1963년도에 대통령 경호실 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경호실이 창설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이 경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어떤 정립도 안 돼 있고 체계도 안 돼 있고 이 삼선 개념의 어떤 그 원리나 현장에서 적용 이런 것은 개념이 없었어요. 어느 면에서 거기에 그 경호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지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개 군 작전의 어떤 지역 방어 개념 이런 개념의 경호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문세광이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실패, 유경수 여사 암살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어떤 경호학에 대한 이론을 어떤 그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체계를 그리고 업무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삼선 개념의 경호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의 원리하고는 다르게 지상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 공중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삼선 개념의 삼중 경호를 했어요. 그러다가 1983년도에 버마 아웅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버마의 그 국립묘지나 마찬가지인 그 독립영웅의 아웅산 묘지에 헌화하는 행사장에서 북한이 매설한 폭발물이 터져서 그 당시 부총리를 포함한 기자, 경호 이렇게 해서 20여 명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물론 버마 인원은 더 죽었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경호실에서 어떤 충성심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열정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경호원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체계적인 연구, 업무 추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이 삼선 개념이 그야말로 오늘날의 삼선 개념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다분히 미 SS에서 하고 있는 삼선 개념을 공부하고 우리에 맞도록 적용한 이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첩경호 원칙의 활용의 필요성, 이 중첩경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경호 우회 요소에 대한 중복 안전 활동이 가능하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가해성이라든지 브레이크 2중, 3중의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한 것이죠. 다음은 경호 조치의 차동화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내곽,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지역하고 여기서부터 2, 3km 떨어져 있는 어떤 외곽 지역하고는 다른 경호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경호 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행사에 대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대통령 행사를 해보면은 이런 어떤 경호 조치로 인해 가지고 민원 요소,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디에 대통령이 온대더라 해서 그 대통령 행사하고 관계없는 어떤 집단 민원이 그쪽으로 몰려오는 경우에 우회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여러 번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그쪽에서 이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찰 활동, 정보 활동만 하고 점점점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어떤 경호력을 집중하고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 요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 소요 자원도 조절하고 또 핵심 지역의 경호력이라고 그러면은 인원이나 또는 거기에 어떤 장비나
거기에 어떤 통제 조치나 이런 조치, 경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중첩 경호 조치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첩 경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방어 경호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대응 시간의 원리냐 어떤 주의력과 대응 효과를 이론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방어 경호에 관한 얘기는 이미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호원은 총을 차고 있다고 그래서 총을 쏘는 그런 어떤 경호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원은 VIP에 날라오는 총을 맞는 사람이다. 방어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세요. 범인과 그 경호 조치의 대상인 VIP와의 어떤 사이에 경호원이 있습니다. 이 범인은 경호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VIP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VIP의 게 가는 그 충격을 경호원이 차단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3자 개입입니다. 이것이 개입이 방어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범인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경호원이 먼저 그 범인을 공격하는 것은 없다. 자, 위의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위험 요소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 행위를 경호원의 희생을 통해서 차단, 방어, 그리고 그 장소를 이탈하는 회피로 피경호인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오펜시브한 것이 아니고 디펜시브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어의 개념은 경고, 방어, 대피, 이거 SCE 원칙이라는 즉각 조치의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이탈해서 공격의 범위로부터 회피하는 것이다. 또 방어를 위한 경호 행동이 완료된 후에 범인을 체포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증거를 보존한다든지 현장 보존해도 늦지 않는다. 경호 조치의 가장 우선 조치는 VIP에 대한 안전 확보다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안전 확보는 방어 경호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자, 요거는 훈련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범인을 방어의 개념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자기 희생의 원칙입니다. 경호 대상에 대한 충격, 이 범인으로부터 VIP 경호 대상한테 가는 어떤 우애의 충격을 경호원이 흡수한다. 범퍼 이론을 얘기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VIP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을 감소 또는 제거함으로써 VIP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호원은 10명이 죽어도 20명이 죽어도 그 경호의 대상만 안전하다 그러면 그 경호 조치는 성공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경호원이 방탄복을 입습니다. 방탄복을 입으면은 참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 방탄복 입어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괜찮을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어떤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입고 근무한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불편하죠. 두껍죠. 지금은 얇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땀 많이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호원은 꼭 방탄복을 입습니다. 행사 가기 전에 어떤 지휘자가 방탄복을 입었는지를 이렇게 검사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경호원이 방탄복을 왜 입겠습니까?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 네가 어떤 데 총에 맞는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방탄복이 방어를 해주니까. 그래서 과감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고 어떤 공격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걸 떨어쳐버리고 정상적으로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방탄복을 입는다. 물론 경호원들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큰 의미는 이겁니다. 보세요. VIP가 있고 범인이 있어서 범인이 VIP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의 수단이 첨단화돼서 총알도 여러 가지 성능도 개선되고 무슨 그 실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특수 성능에 의해서 사람의 인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범인의 공격을 VIP에 가는 충격을 경호원이 조준선상의 장애물로서 그야말로 방어를 했는데, 몸으로 막았는데 경호원의 몸을 뚫고 지나가서 VIP까지 우회를 가하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경호원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경호원이 방탄복을 착용하는 의미 중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이 충격 완화를 위한 완전한 방탄막이 되기 위해서, 관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는다. 이런 의미도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자기 희생의 원칙,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VIP에 대한 방어벽을 튼튼하게 하고 방어의 범위를 넓히게 하는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경호 행동을 한다. 이를테면 사격 자세를 자기 신체를 확장해서 서 있는 자세로 사격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다 똑같죠. 그 범인이 총을 쏜다고 생각할 때 엎드리게 돼 있고 자기 몸이 피하게 돼 있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경호원은 그렇지 않고 자기 몸을 확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반사장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 자세라든지 어떤 적의 공격 시기의 최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원칙에 의해서 VIP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호원의 사생관, 죽음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자세,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야죠. 예, 그래서 저기다가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되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글을 밑에다 좀 적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인터넷을 어디 뒤져보니까 경비업의 신변 보호업을 하는 어떤 민간 경비 회사가 자기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요원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저렇게 홍보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세요. 제가 바보 경호원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딱 붙여놨죠. 바보 경호원입니다. 자기 희생의 원칙하고는 절대 맞지 않죠. 여기 경호원들이 앞에 이 가방이 들고 있는 앞으로 가린 가방이 방탄 가방이라는 것이죠. 방탄 가방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소위 VIP 저 차 옆에 있는 사람은 몸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바보 경호원입니다. 이 방탄 가방은 저 VIP, 노출되어 있는 저 VIP의 중요 부위를 가리는 데 사용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경호원의 대부분은 아마 이쪽 오른쪽 제일 앞에 있는 경호원은 어떤 범인을 이렇게 신체 확장을 통해서 커버해서 그 뒤편의 방어 범위를 넓히는 작용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전부 VIP를 차단하고 커버해서 차량에 탑승하고 그 차량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의 공격 범위에서 이탈시키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뛰어오는 경호원도 지금 이 범인과 싸우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랬죠? VIP를 적에게 노출시켜놓고 경호원들이 그 적과 맹렬하게 싸워서 전투기술로 해가지고 그 적을 무찌르는 것이 경호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보 경호원입니다.
저것은 적어도 자기 희생의 원칙, 또 뒤에서 설명하는 경호 목표 보존의 원칙, 이런 데에 절대 어긋나는 잘못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밀 비노출 경호의 원칙입니다. 은밀 비노출 경호와 상대적인 경호를 우위력 과시, 우위력 경호, 노출 경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은밀 비노출 경호는 경호원이, 그리고 경호의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비노출함으로써 범인한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경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경호인은 물론이고 시민들한테 우려감을 주거나 경호의 이질감을 주거나 어떤 통제로 인한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킴으로써 경호 환경을 순화하고 경호 활동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경우다. 자, 경호 교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호원이 자기 신분이 경호원이라는 게 노출되면은 그 경호원의 값어치는 반 이상 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보안은 가장 강력한 경호 수단이다. 보안이 노출되면 그 VIP에게 우애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경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다고 그러면은 언제라든지 VIP에게 우애를 가하려고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이 우연히 VIP와 딱 마주칠 확률, 그 확률에 따라서 경호 조치를 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경호에 투입되는 경호력,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략하면서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안 업무 관리 규정상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대통령 경호 계획, 이것은 국가 3급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계획서, 이게 경찰의 계획서였건 군의 계획서였건 대통령 경호처의 계획서였건 이 계획서는 국가 3급 비밀이고, 그 계획서 안에 VIP의 일정이 상세하게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대통령 일정이 국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 경호 계획의 비밀 등급도 업그레이드해서 2급 비밀로 취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은밀 비노출 경호가 피경호한테 부담도 덜 주고, 이제 결론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공기 같은 경우, 경호처럼, 공기처럼 경호가 어떤 생명 유지에 아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경호처럼 공기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없는 듯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잘하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밀 비노출 경호 할 때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있는 사진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저쪽 그 진영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들길을 자전거 타고 가시는데,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친구 같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그 논길을 가는 사람 같으지만 경호입니다. 경호입니다. 저런 경호 잘하는 경호입니다. 은밀 비노출 경호죠. 그러면서 어떤 위기 시에 경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붙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구장에 쉬고하러 운동장에 갔을 때 경호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경호원이겠습니까? 자, 이 앞에 있는 저 헬멧에 D자 쓰고 저쪽에는 A자인가요? 이렇게 쓴 그 곰돌이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입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경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접해서 경호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경호원들은 배우처럼 연기해야 될 때도 있을 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참고로 우위력 과시, 우위력 경호,
노출 경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거는 경호의 환경이나 의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우위력을 과시하거나 노출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식 A 대응에 의해서 VIP가 시내라든지 이런 데 차선을 전체 통제하고 VIP가 저렇게 상체가 노출돼서 차량의 속도를 아주 천천히 낮추면서 시민들한테 환호한다든지 이럴 때는 경호원이 저렇게 노출하고 위력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그 왼쪽에 있는 사진, 저렇게 VIP가 상체가 노출됐고 루프 차 위에 노출됐고 경호원들이 붙어있는 모습이 저 밑에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경우를 할 수 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인데 어떤 경호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피경호인의 요구에 따라서 저렇게 그 기관단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출해서 경호를 할 수도 있겠다. 전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대구의 어떤 시장에 현직 대통령이 가셨을 때 경호원의 그 총기가 외부로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됐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죠. 은밀 비노출 경호, 시민들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경호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호 체제 하에서 그거는 그런 말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저렇게 노출돼서 자,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감히 도전하지 마라. 억압적인, 위압적인 그리고 위력을 노출하는 경우를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저런 경우는 없다. 은밀 비노출 경호 원칙이 우리 경호의 지향하는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총력 경호의 원칙입니다. 이 경호가 한번 진행되려고 하면은 다양한 경호 기능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경호 기능이 다 제 맡은 분야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줘야 종합적으로 경호가 완성된다. 여러분들한테 오케스트라의 지휘와 같다. 아무리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커다란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경호도 보이지 않는 곳에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그야말로 대통령이 땅 위로 기동할 때 그 지하의 어떤 또는 다리 밑에 그 스쿠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총체적으로 다 제 역량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줘서 전체적으로 최상의 어떤 완성이 돼야 경호는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경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의 그 취약한 부분이 이 경호 전체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거고 똑같다. 그 수준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총력경호 원칙은 모든 경호에 동원되는 요소가 전부 다 총체적으로 자기의 역량, 책임 이런 것을 최상의 여건으로 달성돼야 경호 전체가 안전하게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지휘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좀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 가 있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죠. 대통령 경호 하면은 그냥 선글라스 딱 끼고 정복하고 그냥 대통령 옆에 폼 잡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저기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그래야 돼요. 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회 요소는 이 VIP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접해서 방벽을 형성하고 있는 내가 대통령 근접하고 있는 근접 경호원이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경호 조직을 관리하고 또 어떤 경호 작전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경호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큰 덩어리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에는
시내에 있는 각 그 VIP들이 묵는 호텔 거기에서 이 코엑스라고 하는 G20 정상회담장으로 오는 그 기동로, 그리고 여기에 지하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지하 통로, 지하철, 그다음에 이 건물군의 그 내부, 그리고 식장,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총력 경호, 여기의 하나의 요소로 최상으로 작동하도록 계획되고 관리되고 지휘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독도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육로로 어떤 비행장까지 가시고, 비행장에서 비행기로 뭐 강릉까지 가시고, 강릉에서 헬기를 타고 독도를 가시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 육해공, 그야말로 이 육지와 또는 울릉도와 독도와 이 사이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어떤 해군력, 이것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잘 돼야 이 경우가 안전하게 총체적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입니다. 경호원에게는 근무 명령으로 임무가 부여됩니다. 그 임무, 그리고 그 임무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내 책임구역, 나의 임무, 이것이 사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선발 임무로 가서 할 때, 그 다음에 행사 시에, 그 다음에 비상, 우발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내의 역할, 이런 것으로 나눠서 자기의 담당 구역은 절대적으로 놓치셔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이쪽에서 뻥 했을 때 저쪽을 감시하고 있는 자기 방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이쪽으로만 쏠린다고 그러면은 이쪽의 양동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쪽이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히틀러 암살 기도도 그렇고, 또는 특히 여러분들 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잘 봤을 텐데,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하는 면을 보면은 자기 담당 구역을 놓친 겁니다, 경험은. 그렇게 함으로써 범인이 등 뒤에서 근접거리까지 가서 뒤통수를 저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전번에 김정은이 JSA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 이렇게 만났을 때 북한의 경호원들이 저렇게 방벽을 형성하고, 좀 약간은 좀 어색하고 볼상사납지만은 아주 경직된 자세로 자기 책임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 중에 하나다. 자, 이것은 경호 대상자 보존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책임 지역 고수하는 거하고 좀 연관된 개념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건 훈련 장면입니다만은 적이 나타났을 때 적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세워서 서 있는 자세로 어떤 방어 개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VIP 경호 대상자가 지금 약간 그 초록색으로 약간 보이죠. 저렇게 완전 커버해서 보존해 가지고 그 공격 범위를 빨리 이탈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커버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은 방탄 가방이죠. 방탄 가방이 요새는 저렇게 그 천으로 그 섬유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말아서 들고 다니다가 쭉 패면은 개브라라고 하는 그 방탄 섬유로 저렇게 쫙 펴가지고 VIP의 중요 부위, 머리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부위를 저렇게 커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비례성, 상대성의 원칙입니다. 경호 조치는 어떤 우회 요인의 그 우회 정도, 의도 이런 것에 비례하게 작용해야 되고, 또 어떤 경호원의 판단에 의한 우회 환경에게 상대적으로 맞는
경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진정서를 저렇게 가지고 이렇게 편지봉투 가지고 오는 것을 그 당시 말썽이 됐어요. 너무 그 경호 요원들이 경직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과잉 조치를 해서 또 그 후보자가 지금 아이 괜찮으니까 그거 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는 이쪽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그 이렇게 코너에 돌아가면서 어떤 차량 속도가 줄고 이렇게 되니까 경호원들이 상체를 노출해서 방벽을 형성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어떤 VIP에 대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얼굴에 손대는 거 옛날 임금님 묘관에도 손댔다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은 저런 자연스러운 자세, 자연스러운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경호원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저런 행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경호원들이 보고 있죠.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전부 카메라를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가 선행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런 모양을 상대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지휘 체계의 단일화의 원칙입니다. G20죠. 여기에 G20면은 적어도 20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20개국의 정상들마다 그 나라의 경호 조직이 붙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에 전담 요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VIP들이 시내의 각 호텔에 전부 투숙하고 있어가면서 거기 자체 내에 행사를 합니다. 식사도 하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 그 VIP마다 대한민국의 경호 주체인 경호와 그 나라의 경호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경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거기에서는 단일로 떨어진 데에서 단일화의 원칙에 의해서 지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가 이게 어떤 회의장인 코엑스나 일로 다 한꺼번에 모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이 행사를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 체계로 들어온다. 협조점을 통과하면서 저 지휘 체계는 그 행사장의 지휘 체계에 단일화된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미국 대통령이 뭐 어디 신라 호텔에 묵으면서 지휘 체계를 하고 있다가 한강 다리를 건너서 코엑스를 진입하면서 어떤 협조점을 둬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지휘권이 이 코엑스 회장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한테 넘어간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때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든지 또는 우위가 벌어지고 나면은 각자 어떤 그 VIP별로 경호가 작동한다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휘권 내에 들어오면 협조점을 넘어서 어떤 바운더리에 들어오면은 단일지휘체로 번하고 또 그 단일지휘 체계에서 이탈해서 이제 돌아갈 때 자기 호텔 쪽으로 가면 그 협조점을 지나면서 그 VIP마다의 어떤 지휘 체계가 단일화돼서 뚝뚝 떨어져서 독립적인 지휘 체계로 회복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간다. 자, 이거는 평양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당연히 평양에 있을 때의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경호 지휘권, 이거는 물론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하지만은 이 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호위 총국에 있었다 이것이죠. 자, 여기는 전번에 화제거리가 됐던 JSA에서 김정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 3자 간의 회담이죠. 여기에는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회담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했고
어느 면에서는 김정은이 여기에 나타날지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불명확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의 일정을 정확하게 우리 측 경호한테 아니면 우리 의전이나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짐작을 하고 그쪽이 모이는 것이죠. 이때 우리나라 뉴스에서 상당히 그 말이 많았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판문점에 갈 때는 이 군복을 좀 걸치고 갔어요. 그리고 군에 이렇게 호의를 받아가면서 갔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뉴스에는 뭐 확인도 안 됐지만은 방탄복도 입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그 김정은을 만나러 그쪽 그 분계선 있는 데까지 갔고, 아무런 주변에 어떤 방어벽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죠. 너무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행정부 연속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도 경호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목숨은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군복도 안 입고 뭐 이렇게 저런 복장으로 갔을 것이냐, 이거 뉴스에서 많이 설왕설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그 프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거기에 있는 미군들을 의문하러 간 겁니다. 의문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군부대 의문하러 가실 때에는 위에다 자켓 같은 거를, 군 자켓 같은 거를 입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다분히 정치회담을 하러 가신 겁니다. 정치회담을 하러 갈 때 군복 입고 가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런 복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그 JSA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그 중무장돼 있는 곳이고 긴장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경호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한다면은 저 JSA 같은 데에 저런 행사는 어느 면에서 경호 조치가 단순합니다. 보세요. 거기에 중무장돼 있고 군사적으로 무장돼 있지만은 이 무장돼 있는 군인들은 전부 한국군, 북한군, 미군입니다. 그런데 그 군의 통수권자들이 3명이 다 모였어요. 어느 면에서 그 경호 조치를 하는 내용이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행사가 우리 광화문 내거리나 시청광장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직시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런 어떤 위험 요소를 다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기는 거기에 무장되어 있는 주민 일반 사람들이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VIP들이 거기 모였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호실에서도 그 SS에서도 트럼프한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용납했을 것이고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신체 확장의 원칙입니다. 경찰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설픈 모양입니다. 이 신체 확장의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저 흰옷을 입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팔을 벌려서 이렇게 신체 확장을 하고 있지만 이 앞에 총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은 숙이고 있죠. 뭐 이것도 뭐 완전히 엎드리진 않았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 전문 경호원이 저 위치에서 저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세워서 사격 자세를 취했을 것이다. 신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위 벽을, 방호 벽을 넓힘으로써 뒤에 있는 VIP의 안전지역이 확대된다. 조준선상의 장애물 움직이는 벽으로서의 방어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세계의 경호 조직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경호 조직에는 우리 대통령 경호실처럼 어떤 전문 경호 조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조직도 있고, 어디에는 군인이 주로 하고 있는 나라, 조금은 좀 그 나라의 민도가 낮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군인으로 조직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는 용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티칸 그 교황의 경호 스위스 용병들이 하고 있죠. 또는 네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광 싱가포르의 어떤 그 경호 조직, 이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실 법이죠. 그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에 대한 어떤 국가 지도부에 대한 경호의 어떤 그 역사적인 문헌,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의 경호실이 창설되게 되는 어떤 그 배경, 그리고 발전 과정, 이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